처음엔 약한 현기증이었다. 급하게 일어나려다 다시 자리에 주저앉곤 했다. 단지 남편과 함께하는 디톡스 다이어트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일주일에 3kg나 빠져서 좋았지만 탄수화물이 미친 듯이 당겼다. 결국 난 다시 옛날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헌데 요즘 따라 현기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다. 빈혈로 보이네요. 의사가 말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죠. 다음날 아침, 반려견 세미가 아침에 산책하러 가자고 칭얼대는 소리에 깨어났다. 날씨가 꽤나 우중충한 데다가 비가 세차게 내리는 중이었다. 그때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하나하나 다 들은 기억이 난다. 정말 천장을 뚫을 기세로 쏟아부었었지. 장화를 신는 동안 세미가 나를 향해 종종 걸음으로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세미를 바라보았을 때 거기엔 세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개도 함께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은 개였다. 내 앞에는 두 마리의 세미가 있었다. 난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세미가 크게 짖자 마이크가 날 찾아냈다. 아무래도 넘어지면서 구두거리에 머리를 찧은 것 같았다. 덕분에 내 이마에는 아주 멋진 상처가 남았다. 응급실 의사는 나를 병원으로 들였고 유머 감각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인정 사정 없이 여기저기 찔리고 정밀 검사를 받은 뒤에야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2012년 7월 12일 다형성 교화종을 진단받았다. 이미 뇌종양 5기에다가 뇌 속에 뿌리를 내려 큰 부분을 차지하였단다. 이미 손쓸 도리가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단다. 의사는 내게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다. 난 병에 걸렸다는 걸 안 뒤로 첫 몇 주간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마이크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 남편은 절망부터 분노까지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다. 아니, 전혀 지운 거 없었잖아.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아플 수가 있어? 그가 날 떠나기 며칠 전 이렇게 말했다. 내 병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담되었겠지. 본인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몸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 인정한다. 솔직히 생활이 어려웠다. 희망 없이 죽어가는 암 환자가 파리한 얼굴과 나약한 신체를 휠체어에 맡기고 앉아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퀭한 눈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갑디 차가운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래, 그게 나였다. 난 혼자였다. 남편은 떠났고 내게 가까운 가족이란 없었다. 내가 세미를 산책시킬 체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남편은 세미까지 데리고 떠났다. 매번 세미가 나가자고 현관문을 긁어댔으니까. 같이 기르던 고양이는 혼자 밖으로 나다니다가 로드킬을 당해 도로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를 처음 보게 된 것은 추수감사절쯤이었다. 마지막 정밀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종양은 2배로 커졌고 그만큼 더는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다.
매일 방문해서 돌봐주던 간호사는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차 한 잔 내려주더니 TV 앞으로 나를 앉혔다. 당시에 난 기본적인 용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상황이었다. 내가 뉴스를 보는 동안 그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10초에 한 번 그의 깊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검은 형체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눈이나 입 따위는 없었다. 그는 숨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를 볼 때마다 그의 모습이 바뀌었다. 네 번째로 그를 쳐다봤을 때 그도 나를 쳐다봤다. 이번엔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잉크처럼 까만 눈을 하고 마치 미친 사람 같은 미소를 띄운 얼굴. 난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되었다. 나의 간병 간호사 파울라가 날 침실로 데려다 주러 오자 갑작스레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파울라, 종양 같은 게 생기면 안 보여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요?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인다는 게 가능해요? 그러자 파울라가 날 이상하게 보며 대답했다. 글쎄요, 헛것이 보이시나요? 난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짓했다. 그냥 침대로 데려다 주세요. 그날 밤 이후 밤마다 그가 다른 모습으로 날 찾아왔다. 가끔은 내 옆에 누워 몸을 밀착하기도 했다. 이따금 팔자른 기나긴 무언가로 내 허리를 감싸 더 강하게 밀착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다 내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면 그는 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숨소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지만 고통스러울 만큼 날 강하게 끌어안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날이 지나면 다음 날 출근한 파울라는 내 복부에서 멍을 발견하곤 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의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다간 그가 날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진 않을까 두려웠으니까. 몸이 안 좋은 날, 너무 아파서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날이면 그는 까만 눈과 이상한 웃음을 지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너무 아파 모든 걸 개워내고 오후를 보냈던 그날, 그는 침대 발치에 나타나 그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보니 이때까지 그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는 2미터가 넘는 장신이었다. 서서히 아주 부드럽게 몸을 구부린 그는 마치 액체 혹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길고 차가운 팔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내 다리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내 엉덩이를 만졌었다. 난 눈을 감고 그의 거친 숨소리를 느꼈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 내 심장을 움켜쥔 것 같았다. 올해 7월 12일 정밀검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 종양이 줄었단다.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그에 따라 그의 방문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었다. 내일은 MRI가 예약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는 내 종양이 거의 다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런 건 기적이라는 말과 함께 의사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며 나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난 요즘 항상 이상한 미소만 짓던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외로웠다. 너무 외로웠다. 나 왜 이러는 걸까? 외롭다. 처음 나타났을 땐 무서웠지만 나의 고통 속에서 쾌락의 늪으로 안내해준 그가 그립다.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유명한 강대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한 번 멈칫을 보일 때마다, 그가 한 번 입을 열 때마다, 심지어는 그가 눈길을 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눈송바다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를 보고 피에로라고 불렀어요. 피에로라고 불리던 그 광대는 아주 옛날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의 아내는 피당 같은 머릿결과 적당히 솟은 이마, 오똑한 콧날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의 눈은 호수보다 더욱 깊고 푸르렀고 그녀의 입술은 그 어떤 향신료보다 달콤하고 붉었어요. 피에로는 세상에서 그의 아내를 가장 사랑했죠. 사랑했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녀를 너무나도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녀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욕심은 그녀의 숨통을 갉아먹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좀먹었으며 그녀의 슬프게 빛나는 눈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산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피에로는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한 달이 가도록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피에로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의 입술보다 더욱 붉은 피만이 그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의 사랑이, 그의 그리움이 그의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렇게 피에로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그리움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이 잃어버린 아내를 얼굴에 새기고 다녔습니다. 피에 새기고 다녔습니다. 그제서야 피에로는 웃기 시작했지요. 잃어버린 아내가, 잃어버린 자신의 사랑이 자신의 얼굴에서 숨쉬고 있었거든요. 그의 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피에로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피에로는 의아했어요. 그들은 피에로에게 자신들과 영조의 성으로 함께 가야만 한다고 했거든요. 피에로는 놀랐어요. 그들이 눈치챈 걸까요? 그의 아내를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안 걸까요? 피에로는 겁이 났어요. 그들은 피에로를 데리고 영조의 성으로 향했고 피에로는 자신이 이렇게 죽는 건가 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죠.
영조의 성에 도착해서 영조의 앞에 섰을 때 피에로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어요. 피당 같은 머릿결, 봉긋하게 솟은 이마, 오똑한 콧날. 그러나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무표정하게 빛나는 빨간색 입술, 그의 아내였습니다. 피에로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던 걸까요? 그녀는 피에로를 피해 이곳으로 숨었던 걸까요? 왜 그녀가 저기에 있는 걸까요?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에로를 보며 영조가 입을 열었어요. 영조는 말했죠. 옆에 있는 여자는 자신의 딸인데 그녀에게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억만금의 돈을 봐도, 아무리 웃긴 이야기를 들어도,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녀의 입술은, 그녀의 눈은, 그녀의 마음은 암석처럼 굳게 닫혀져 있을 뿐이었다고요. 영주는 말했죠. 자신의 딸을 웃겨준다면, 자신의 딸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녀와 이 성에서 평생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러니 제발 자신의 딸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눈에 딸의 웃는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요. 피에로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어요. 좋아요. 내가 그녀를 웃게 만들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죽은 아내에게 바치는 자신의 마지막 용서였거든요. 그녀에게 바치는 자신의 사랑이었거든요. 피에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녀 앞에서 입을 놀리고 몸을 놀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기다는 이야기도 수백 개는 해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웃기다는 공연도 수백 개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에로도 포기하지 않았죠.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이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어요. 피에로는 지쳐갔습니다. 쉬지 않고 혀를 바삐 움직이던 입은 다 헐어버린 지 오래. 쉬지 않고 팔다리를 바삐 놀리던 몸은 곤죽이 된 지 오래.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던 아내의 마지막 눈빛 같았거든요. 차가운 눈빛이, 원망 가득한 눈빛이, 피에로를 향하는 두려움의 눈빛이, 또 그녀의 눈빛이 아내의 마지막 눈빛 같았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웃게 만든다면 자신의 아내도 웃을 것 같았거든요.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그렇게 반년이 지나도록 피에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잠을 자지 못한 피에로의 눈은 침침해져만 갔고 멈추지 않는 혀는 이리저리 뜯겨져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피에로는 멈추지 않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으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흔들 움직였죠. 그러다 넘어졌어요. 벽에 머리를 찧었어요. 혀를 깨물어 버렸어요. 우당탕. 피에로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머리에서도 검붉은 피가 질질 흘렀습니다. 까르르. 그녀가 웃었습니다. 피를 철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그녀가 웃었습니다. 쉬지 않고 웃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웃었습니다. 피에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역시 피에로의 아내였던 걸까요? 자신의 고통에 어찌 그리 좋아할 수 있나요? 피에로는 슬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빨간색 피가 눈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기를 멈추었습니다. 피에로가 웃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그녀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까르르, 낄낄낄. 그녀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달콤했죠. 피에로는 기뻤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보며 다시금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웃는 모습을 그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녀가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왜 웃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녀의 미소를 볼 수 있을까? 피에로는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죠. 그녀를 웃게 만드는 법을 깨달았죠. 피에로는 그녀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피에로는 벽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민 채 달려갔습니다. 시선은 그녀를 향해 웃어 보이고 있었죠. 쿵, 쿵, 까르르. 아프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져도, 피가 질질 흘러도, 뇌가 흔들려도, 벽에 피가 난자해도, 머리카락이 다 뽑혀나가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웃고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환한 웃음을 지으며 웃고 있었거든요. 피에로는 다 깨진 머리를 흔들거리며 그녀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배를 쥐고 깔깔 웃어대고 있었죠. 그의 다 터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을 향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죠. 쾅, 쾅, 까르르, 깔깔깔. 머리가 터져 나갔습니다. 그의 눈이 빠져나와서 머리에 의해 곤죽이 되었습니다. 이빨이 튀어나와 그의 머리에 하나둘 박혔습니다. 뇌수가 질질 흘러서 그의 머리카락을 뽑아버렸습니다. 바닥에는 그의 피가 흩뿌려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드레스에는 그의 붉은 피가 끈적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그의 눈물이 난자되었습니다. 깔깔깔, 까르르. 그녀는 웃었습니다.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더욱더. 피에로는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코가 깨졌습니다. 더 이상 나올 피도 없는지 온몸에 튀긴 피가 끈적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더. 피에로는 자신의 몸을 앞뒤로 거칠게 흔들어대며 머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쿵, 뒤에서 쿵, 다시 앞에서 쿵, 뒤에서 쿵. 그녀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을 구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게 더욱더 세게 머리를 바닥에 찍고 또 찍었습니다.
뇌의 마지막 신경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웃음을 갈망했습니다. 피에로는 그녀의 웃음을 볼 수 없었죠. 피에로의 눈은 이미 그 형체를 잃은 채 바닥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머리를 찧었습니다. 귀가 안 들릴 때까지, 그의 뇌가 움직임을 정지할 때까지 피에로는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처박아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을 듯이 배를 잡고 뒹굴뒹굴 구릅니다. 피에로의 머리는 이미 그의 몸에 붙어있지 못했습니다. 몸을 흔드는 반동에 피에로의 얼굴이었던 고깃덩어리가 그녀의 품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며 더 크게 웃습니다. 그 고깃덩어리를 바닥에 던지고 벽에 던지고 밟고 때리며 그녀는 크게 깔깔대었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없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피에로의 몸은 아직도 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찧어대고 있습니다. 목이 곤죽이 되어버립니다. 어깨가 부서지고 팔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네요. 다리가 부러집니다. 피가 솟구칩니다. 마침내 심장마저도 바닥을 수놓습니다. 넘쳐나는 피의 홍수 속에서도 피에로의 몸은 허우적대며 자신의 마지막을 불사르네요. 깔깔깔, 히히히, 까르르. 그녀는 피에로에게 걸어와 피에로를 발로 짓밟습니다. 피가 튀깁니다. 그녀의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뼈가 으깨집니다. 그녀의 얼굴에 한방꽃이 핍니다. 그녀는 심장을 밟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웃음보다 더 큰 웃음이 그녀의 얼굴을 수놓습니다. 피에로는 움직임을 멈춘 지 오래. 그러나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 피에로의 심장을 짓밟으며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까요? 왜 피에로가 달고 다니던 피보다 검붉은 눈물을 달고 다니는 걸까요? 깔깔깔, 호호호, 히히히, 낄낄낄, 까르르. 피에로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던 방 안. 그곳은 피에로의 피로 얼룩지고 그 피가 다 말라서 붉은색 꽃을 피울 때까지 그녀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은규. 한때 어떤 채널을 보든 항상 나오던 연예인이었지만 이제 모두들 그를 한물간 연예인이라 말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규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이은규의 경우는 다르다. 조회수 4, 구독자 2명. 연예인은 유튜브 하면 인기가 좋다던데 이름이 문제인가? 그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채널 이름을 퇴물 이은규TV로 바꾸어 보았다. 은근 자기 비하 유머였다.
조회수 13, 구독자 5명. 씁쓸했다. 유명할 때 벌어둔 돈을 흥청망청 써버려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텅 빈 댓글창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는 못 보던 댓글을 발견했다. 퇴물 연예인 회생 전문업체 리사누. 이은규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사기 아닐까? 아니, 사기여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차라리 사기라도 당해야지. 그는 재빨리 답장했다.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들어본 적 없는 업체인데. 이은규의 예전 소속사보다도 훨씬 큰 건물이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이은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은규님도 알다시피 지금 이은규님은요, 솔직히 C급 연예인에 불과해요. 저희는 그런 연예인들을 다시 회생시켜주는 업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C급 연예인들을 다시 유명해지게 만든 뒤 그 연예인들의 소속사가 되어 돈을 법니다. 따라서 다시 유명해지게 만들지 못하면 저흰 돈을 벌지 못하는 겁니다. 그녀는 그의 눈치를 보더니 거침없이 속마음을 내뱉었다. 이은규님의 경우 정말 유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월드스타 K 같은 프로그램에서 우승도 하셨고 연예 대상도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인기가 없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선 이은규님이 다시 성공하면 저희 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연예인들이 저희한테 몰려오겠죠. 결국엔 그녀도 돈 때문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릴 이유가 없었다. 그의 입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네, 당장 계약하겠습니다. 유명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대중들이 이은규라는 이름을 다시 떠올려내게 만드는 겁니다. 아, 이은규라는 사람이 있었지 라는 그런 반응을 유도해내는 것이죠. 자, 지금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집중호우 복구에 딱 100만 원만 기부하십시오. 더 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의아스러웠다. 기부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 왜 굳이 10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 돈도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걸까? 혹시 제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아닙니다. 그냥 딱 100만 원만 기부하시면 돼요. 꼭 그래야만 합니다. 기부 한 번으로 유명해질 수가 있나요? 기부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는 1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유명 연예인 박현준과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나란히 올라가 있었다. 박현준, 이은규, 기부 논란. 클릭. 연예인 박현준, 이은규, 집중 호우의 100만 원 기부 논란. 수억 버는 연예인 박현준과 이은규, 겨우 100만 원만 냈어야 하나
돈 많으니까 많이 내라. 박현준, 이은규 100만원 기부에 돈 없는 악플들. 유명해지긴 했지만 논란이 생겼다. 당황한 그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지금 저에 대해 논란이 생겼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러면 유명해지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이은규님, 놀라지 마세요. 유명 연예인 박현준과 같이 엮어서 실시간 검색어 1위 올랐습니다. 어차피 기부금 100만원 논란은 별 논란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부해도 뭐라 하냐, 지들이 내던가 라는 반응이죠. 인기를 얻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인기를 얻고 싶으면 10%만 싫어할 일을 하시면 논란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10% 꼴보기 싫어하는 90%는 이은규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죠. 아직 놀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인기를 얻는 방법은 아직 두 가지 더 남았으니까요. 그녀는 앞으로 논란을 더 만들자고 했다. 종교 논란, 성 정체성 논란 등 만들 수 있는 건 많았다. 물론 그 논란은 10%의 소위 말하는 불펠러드만 제기하는 것이었고 90%는 별 문제 삼지 않으며 이은규의 이름만 기억하는 그런 종류의 논란이었다. 그에 대한 악플이 많아질수록 인기도 금방 늘게 되었다. 근황을 알려주는 유튜브,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이 자주 출연하는 프로그램 등에 그는 출연할 수 있었다. 어느새 그의 인지도는 조금 다져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물었다. 이은규님은 예전에도 악플에 많이 시달리셨죠?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질 때 욕 많이 먹었죠. 또 지금 논란이 생겼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네요. 두 번째 전략은 그겁니다. 악플러들. 악플을 고소한다는 건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계약 당일부터 계속 악플을 수집해오고 있는데 고소하시겠다고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할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되나요? 아니요. 10만 명 정도요. 10만 명의 대량 고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를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오히려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팬들이 늘어났다. 언제까지 연예인들 죽어나가는 거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이렇게 한번 대량으로 처벌하면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 다른 연예인들도 이은규처럼 해야 합니다. 2차 가해하지 맙시다. 피해받은 건 이은규예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돈 걱정 없는 연예인들이 겨우 악플 때문에 죽는 것 보고 슬퍼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해할 수 없는 의견도 있었다. 결혼만 5번? 이은규 사생활 충격 폭로. 어쨌든 고마운 악플러 덕분에 이은규는 전과 달리 혼자서도 검색어 순위를 주름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만 명의 고수는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안했다. 곧 똑똑한 연예부 기사들은 이은규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었다. 그때 고마운 사람이 등장했다. 은인 같은 사람. 이은규님한테 악플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돈 진짜 없어요. 연예인이면서 진짜 돈만 밝히시네요. 직장도 못 구하고 빚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저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이제 10만 명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악플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은규에 대한 강한 지지가 이어졌다. 그의 인기는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경쟁자 떨구기라고 하죠. 요즘 예능에서 이은규님을 고정으로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연예인 강신홍 씨 때문이죠. 이은규님의 포지션은 반 MC, 반 패널인데 강신홍 씨와 딱 겹칩니다. 아무래도 강신홍 씨를 끌어내야겠어요. 강신홍 씨의 특징이 입이 거칠다는 건데 이를 이용해서 댓글만 달면 강신홍 씨를 끌어내릴 수 있을 겁니다. 댓글 알바요. 강신홍 씨에게 입이 거칠다고 악플을 달자는 아니요. 오히려 강신홍 씨 극성팬의 입장에서 댓글을 써야 합니다. 강신홍 씨에게 다른 사람이 아무 말을 하면 바로 막말로 몰아가는 댓글을 다는 거죠.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내로남불 태도입니다. 거친 말로 유명한 강신홍 씨에게 거친 말을 하면 분노하는 팬? 모순적이죠.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계속해서 달면 PD들도 섭외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플 대신 선플로 사람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그리고 이은규의 프로그램 섭외는 점점 잦아졌고 강신홍은 별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호감 연예인이 돼버렸다. 어느새 이은규의 유튜브 채널도 성공을 거두었다. 구독자 100만 명 돌파. 여러분, 한때 연예대상을 수상했던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의 연예대상 가수 이은규 씨 소감을 발표해 주세요.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제 소속사와 팬 여러분,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사드리는 분들은 악플러 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악플 덕분에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다. 극성팬은 안티를 만들고 악플러는 팬을 만드는 세상이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항상 그렇듯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장으로 향한다. 물론 쓰레기를 버리는 목적이 주가 되겠지만 하루를 바쁜 일상에 찌들어 살아야 하는 세일즈 우먼으로선 수요일 밤의 하늘만큼 안식을 주는 대상 또한 없기에 그녀는 웬만하면 이날만큼은 가벼운 걸음으로 밤하늘을 보러 나간다. 그날도 역시 하루의 유독을 풀기 위해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무거운 어깨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높고 까만 하늘을 본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더 없는 안식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지연은 한없이 들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기대는 한 남자 때문에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 남자가 지연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아니었다. 그 남자는 그저 체력을 쓸 곳이 없어
무턱대고 아파트 단지를 뱅글뱅글 도는 무식한 남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 또한 남자에게 모두 신경 쓸 만큼, 아니, 그런 남자들에게 관심을 끌 만큼 그녀는 이쁘지도 그렇다고 남다른 매력이 있지도 않았던 터였다. 그러나 그녀가 쓰레기장까지 도착하는 그 잠시 동안 그 남자는 그녀와 총 5번을 마주쳤고, 그때마다 그 남자가 지연을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는 탓에 그녀 역시 그 남자의 존재가 영 달갑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었다. 기분 나쁜 남자잖아. 내 즐거운 수요일 밤이 저런 짐승 같은 남자 때문에 망가져야 하다니. 억울해. 그때였다. 이봐요. 소심한 지연이 땅을 보며 이런저런 불평을 중얼거리고 있던 바로 그때, 기분 나쁜 그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저 말씀이신가요? 지연은 평범하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세일즈 우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최대한 정중하게 그의 물음에 답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춘 그녀에게 돌아온 한마디는 나의 40이 되도록 일에 집중한 터라 남자 한 번 못 만나본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 나이도 있으신 아줌마가 애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네? 애라뇨?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아까부터 내가 쭉 지켜봤는데 백 어깨에 매달린 그 애가 자꾸 날 보면서 기분 나쁘게 웃잖아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도대체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길래 치똥만한 꼬맹이가 저런 기분 나쁜 눈으로 사람을 째려보면서 비웃는 거요. 하여간 요즘 아줌마들은 문제가 있다니까. 이봐요. 말이 좀 심하신데요? 거기다가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요. 거참. 변명도 유변수치. 있는 애를 없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을 안 했다고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슈. 대꼴이 집에서 찌개 끓이다 나온 애 셋 딸린 아줌마 같은지 파릇파릇한 처녀 같은지. 더 이상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얼른 쓰레기 버리고 아까 그 애 데리고 갈 길 가슈. 그 꼬맹이는 금세 어디로 튀어간 건지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내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가는 남자를 바라보던 지연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에 욕짓거리가 튀어나왔다. 도대체 저 우락부락한 남자는 다 큰 처녀한테 그런 심한 결례를 범하고 어찌 저리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엘리트한 자신이 참아야 한다며 속을 진정시켰지만 상당한 굴욕감이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즐거운 수요일 하늘에서 느꼈던 평온함은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애라고? 도대체 무슨 애라는 거야? 그리고 뭐? 아줌마? 참, 지는 무슨 장동건 빰짝이 장인 줄 아나. 그녀는 주위에 아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주위는 설사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내기 어려울 만큼의 칠흑 같은 어둠만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잠깐의 한계를 느끼고 몸을 움츠러들었으나 이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그 남자가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짐짓 태연한 척하며 쓰레기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쓰레기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는 둥 마는 둥 휙 집어 던지고서는 바로 뒤돌아서 집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하늘을 볼 마음 따위는 살아버린 지 오래인데다가 시간을 지체하다간 그 미친놈을 또 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가뜩이나 무겁던 어깨가 그녀가 느낀 굴욕감만큼
묵직하게 허리를 누르는 것 같았다. 당신 같은 남자들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늙은 거야. 지들은 뭐 잘난 줄 알아? 별꼴이야.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던 그녀의 기대를 비웃기는 하듯 지연이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뒤에서 그 기분 나쁜 남자의 발소리가 따라왔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발걸음을 크게 디뎠다. 그 남자에게 자신의 신기가 매우 불편하니 시비를 걸지 말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까 잠시 느꼈던 한계가 자꾸 등 뒤를 맴도는 것 같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남자 역시 더 이상 지연과는 얽히기 싫었는지 조용히 그녀의 뒤를 가로질러 뛰어갔고 지연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툭 내뱉는 듯한 그 남자의 한마디는 지연의 뒷덜미를 기분 나쁘게 움켜쥐고 있던 일말의 한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거참, 저렇게 뒤에 꼬마애를 떡하니 업고 가면서 뭐? 애가 없어? 어이가 없구만. 무거웠던 어깨가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짓누르는 지금 이 순간 엘리베이터로 타야 하는지 그대로 뛰어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연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곳에서 꺼내줄게. 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나의 당신에게 쓰는 이 편지가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부터 말이에요. 사실 처음엔 많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문단속을 잘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왜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운명이 아닐까 싶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도 약간 오싹하긴 합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었죠. 어두운 방 한켠에 우두커니 서 있는 당신을 보고 말이에요. 멍하니 당신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를 보고 당신이 속삭였죠. 넌 누구야? 처음 듣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왜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건가? 이 여잔 왜 나에게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 이 여자의 정체가 뭘까? 난 되물었죠. 그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당신은 그저 멍하니 나를 응시하고 있었죠. 가끔 당신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전할 듯 이런저런 몸짓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두운 주의 때문인지 혼란스러웠던 당신의 내 머릿속 때문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죠. 그렇게 몇 분 흘렀을까? 문득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등의 스위치를 향해 몸을 돌렸죠.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손이 스위치에 닿는 그 순간
당신이 날 바라보던 그 안타까운 눈빛을 불을 켜고서야 알게 되었죠. 내가 불을 켜는 순간 당신은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낯선 이방인이 자신의 방에 떡하니 들어와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상황이 그리 달가운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없는 안도감 속에서 느껴지던 허전함을 인식한 게, 그 후로 매일매일 당신은 저에게 찾아왔죠. 푸르스름한 달빛과 영롱하게 빛나던 별빛을 등진 채 항상 나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당신의 눈빛은 매우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그 슬픈 눈빛 속에서 당신과 닮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달빛만을 위로 삼은 채 조그마한 상자 안에 갇혀 사는 당신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 한 줄기 희망만을 위로 삼은 채 좁은 원룸에 갇혀 사는 나. 당신도 그랬었죠. 그래서 매일 밤 나를 찾아왔던 거죠. 나를 구하려고. 조그마한 상자에 갇힌 당신을 구해달라고 내 손을 잡으려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어쩌면 그때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당신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고 내 마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마음이 보이는 유대감. 내 생에 처음 느껴보는 그 유대감이란 게 그렇게 따뜻한 것인 줄 몰랐어요. 처음 느껴보는 눈빛. 나와 비슷한 눈빛을 한 누군가가 나와 같은 생각으로 날 보살펴 준다는 느낌. 마약이란 게 이런 느낌인 걸까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당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 밤 내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시린 달빛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당신만을 기다렸어요. 언제나 찾아와주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만질 수 없는 당신에게 손을 뻗으면서 난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죠. 넌 누구야? 참 웃겼어요. 분명 처음 당신이 나에게 건넨 말과 같은데, 토지 하나 억양 하나 다르지 않은데 기뻤거든요. 당신도 날 알고 싶어 하는구나. 당신도 날 바라보고 있었구나. 당신도 날 사랑하고 있었구나. 난 입을 열었어요. 말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대답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하지만 묻지 못했었죠. 왜냐고요? 부끄러워서? 아니에요. 당신의 그 물음에 그저 간단한 질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그 질문,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누군지 말하면 당신이 지금과 같은 눈빛으로 날 봐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날 알고 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보냈던 경멸의 눈빛처럼 지금 당신의 그 눈빛 역시 변해버릴 것 같은 확신. 세상을 향해 찍소리도 내뱉지 못한 채 항상 당하기만 했던 나약한 내 자신에게는 없었던 자신감. 슬펐어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당신의 그 따스한 눈빛 때문에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의 나약함이 다시금 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넌 누구야? 당신의 이 질문은 나에게 있어 판도라의 상자와 다름없었어요. 상자를 열지 않기엔 에피메테우스의 호기심처럼 프로메테우스의 불안감처럼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죠. 상자를 열기엔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모든 역겨운 감정들과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었죠. 상자를 열어도 당신은 여전히 지금의 눈빛으로 날 바라봐 줄 거라는 희망만을 가지고 살기 두려웠거든요. 그 후로 저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철저히 닫은 채 거울 속의 나에게 되뇌었어요. 넌 누구야? 누구야 도대체? 누구니? 넌 누구야? 그렇게 되뇌었어요. 나란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까지 그렇게 나에 대해 점점 잊어가고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커져가고 내 몸속에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 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 하나까지 나를 움직이는 신경 하나까지 당신으로 채워가고 결국엔 내가 당신인지 당신이 나인지 내가 사는 세상이 당신이 사는 세상처럼 네모난 곳인지 그리고 그 무렵 당신은 또다시 나에게 물었죠. 넌 누구야? 그제서야 난 대답할 수 있었어요. 난 당신이야. 그래요. 난 당신이고 당신은 나고 당신이 살고 있는 네모 반듯한 그곳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조그마한 틀일 뿐이었죠. 내가 살고 있는 복잡하고 역겨운 이곳은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비친 이데아에 불과할 뿐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던 세상은 결국 하나의 통로로 이어져 있을 뿐이었죠. 그렇기에 당신이 날 찾아온 거였죠. 날 구해줘. 알 수 있었어요. 날 여기서 꺼내줘. 들을 수 있었어요. 날 이 네모난 세상에서 꺼내줘. 드디어 당신의 외침을 난 느낄 수 있었어요. 난 결심했어요. 당신을 구해내겠다고. 그저 네모난 세상 속에 갇혀 매일 똑같은 무언가를 투영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그 상황에서 구해주겠다고.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다가왔어요. 솔직히 조금 두려워요. 하지만 겁내지는 않아요. 당신이 그 답답한 곳에서 나를 향해 보였던 그 눈빛들이, 나를 향해 보내줬던 그 모든 마음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냈던 그 눈빛들이, 그 사람들에게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던 내 모든 마음들이 그만큼 간절했으니까. 이제 내가 열어줄게요. 당신이 나를 바라봐줄 만큼 내가 당신을 바라봐줄게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요.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설사 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쏟은 노력과 내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당신의 눈빛 속에서 그저 당신을 비추는 무언가가 될 뿐이라도 좋아요. 당신의 모습을 비출 수만 있다면 난 그걸로 족하니까.
그럼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의 그 슬픈 눈빛을 기억할 사람은 나 혼자로도 좋게요. 이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무언가에서 당신을 빼내줄게요. 당신과 나를 단절하고 있던 그것을 열어줄게요. 제발 행복해줘요. 사랑해요. 2010년 7월 21일 당신을 사랑했던 외톨이가. 뭐야 이거? 아무래도 유서 같은데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편지 속에서 나오는 당신은 조사해봤나? 네. 하지만 도저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저 남자의 통화 내역부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지만 거참 미칠 노릇이구만. 형사로 보이는 남자는 이내 방의 정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자살이야. 자살인데 자살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살의 동기인 당신의 존재가 불분명해. 혼잣말에 중얼거리던 형사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는 조그마한 접이식 의자가 엎어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무언가 무거운 물체를 지탱했을 가느다란 새끼줄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도대체 넌 왜 자살한 거냐? 누구를 위해 자살한 거냐고. 형사는 허공에 매달린 채 흔들거리는 새끼줄을 손으로 툭 건드렸다. 네모난 상자, 조그마한 세상, 그리고 자신의 세상을 투영하는 그 무언가. 형사는 새끼줄을 다시 한번 툭 건드렸다. 세상을 비추는 또 다른 무언가? 형사는 또다시 새끼줄을 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새끼줄에서 몸을 돌린 채 의자가 넘어진 반대편 벽을 쳐다보았다. 그곳엔 흔들리는 새끼줄이 있었고, 그 밑에서 무언가를 응시하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세상을 비춘다, 투영한다. 네모난 세상. 설마 이건가? 형사는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자신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차가운 촉감과 함께 딱딱한 무언가를 손으로 쓰다듬는 형사. 형사는 뒤돌아섰다. 형사의 표정은 홀가분함과 어이없음이 교차하는 듯한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형사의 체온을 받아 하얗게 김이 서린 거울이 놓여 있었다. 어이, 김 형사. 됐어. 대충 알 것 같으니까 일단 사건 현장 보존하고 돌아가자. 예? 해결된 것 같다고. 뭔 내용인지 알 것 같다고. 일단 시체 가져간 감식반 애들한테 감식 결과 보고해달라고 해. 그리고 자살한 녀석 정신과 치료 목록 대조해보고. 네? 네? 저 감식반이라뇨? 시체 가져간 애들 말이야. 우리 올 때 시체 없었잖아. 어라?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감식반에 다녀갔단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 녀석들 하는 게 뭐 그렇지. 한마디 해야겠어. 보고로 똑바로 해야지. 새끼들이 빠져가지고는. 어쨌든 사건 현장 보존하고 빨리 가자고. 그 있었어. 당신이 누군지 찾으셨다는 거죠? 그래.
거울이었어. 거울이요? 형사는 자신을 향해 반문하는 남자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는 거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래, 거울. 네모난 세상을 투영하는 조그만 곳. 뭐겠어? 거울밖에 더 있어? 남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모습을 본 형사는 매우 기분이 나쁜 듯 그를 째려보며 말했다. 어휴, 이 무식한 자식아. 잘 봐봐. 저 의자가 놓였던 방향, 줄의 위치, 그리고 편지가 놓여있던 곳 모두 거울과 일직선상이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자살한 자식이 미친놈이었던 거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확인하고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발세다 발세. 저런 자식이 있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자기를 사랑해서 자살이라니. 형사는 허공에서 흔들리는 새끼줄을 바라보며 기분 나쁘다는 듯 획 돌아서 방을 나가버렸고,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듯 고개를 흔들더니 곧 뒤따라 방을 나서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거울을 보고 자살을 하다니. 자기 모습을 비춘다라. 모르겠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방을 휙 둘러보고는 방문을 열고 사건 현장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방문이 닫힌 방은 이내 정적과 고요에 휩싸였다. 뿌연 김이 서린 거울은 여전히 방 안의 모습을 투영하려는 듯 달빛까지 머금고 있었다. 그 앞으로 내팽개쳐진 접이식 의자가 죽어버린 시체를 연상시키듯 누워있었고, 그 위로는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듯한 새끼줄만이 좌우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 뒤론 네모난 모양의 창문이 달빛을 받은 채로 방 안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